소박한 집밥 같은 치유, 적정 심리학. 어떤 단어가 사냥매처럼 마음속에 내리 꽂히거나 저녁 강물처럼 흘러 들어올 때가 있다. 적정 기술이란 단어가 그랬다. 이런 사람 살리는 개념이라니 심플하고 아름다웠다. 매혹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 식수가 부족해 아이들은 아침 일찍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 나선다.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 이고 지고 되돌아오는데 아이들의 불완전한 걸음과 부실한 물동이 때문에 절반은 돌아오는 동안 흘러서 사라진다. 그 딱한 사정을 접한 디자이너가 사람들과 힘을 합쳐 큰 공, 드럼통 모양의 물통을 만들었다. 그 아이들의 삶은 달라졌다. 아이들은 물을 꽉 채운 물동이를 놀이하듯 굴리며 돌아온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저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삶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물 길느라 갈 수 없었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물통 디자인 하나가 바꿔놓은 일상의 기적이다. 흔하디 흔한 적정 기술의 한 사례다. 적정 기술은 화성 이주를 꿈꿀 정도로 환상적인 과학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에 간단하고 일상적인 기술의 결핍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주목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전 지구적으로는 식량이 넘쳐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를 따져 묻는 것과 비슷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윤택한 삶이 최종 목표인 과학, 그것도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넘쳐나지 않는 건 이상하다. 어떤 이들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최첨단 과학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적정 기술과 그것의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요약했다. 소박하지만 위대한 성찰이다. 그래서 적정 기술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 흥분했다. 간단한 과학과 평범한 기술들이 전해주는 결과는 결코 소박하지 않았다. 우뚝하고 놀라웠다. 주머니 속에 있던 구겨진 종이 조각이 마술사의 콧김을 만나 비둘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디자인이나 단순한 기술 하나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들의 바탕색을 회색에서 파랑으로 바꾸었다. 단 거기에는 누군가의 고통에 눈길을 포개는 이들의 섬세한 뜨거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비현실을 현실로 바꿔내는 신묘한 힘, 마술사의 콧김 같은 것이다. 적정 기술이란 개념이 화산지 위의 먹물처럼 내게 스민 건 그때 내가 움켜쥐고 있던 문제의식과 맥이 다 있어서였을 것이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 현장, 주로 트라우마 현장, 에서 생긴 문제의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심리치유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문가로서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심리학이 아닌 적정한 심리학이 필요하다. 자격증이 무용지물인 트라우마 현장. 최근 15년을 1970년에서 80년대에 고문 생존자와 자살이 이어지던 해고 노동자 집단, 세월호 유가족 등 여러 형태의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다. 현장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들의 내상을 목격했다. 트라우마 현장에선 심리치유 관련 전문가 자격증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숱하게 목격했다. 사회적 재난 현장에는 심리치유 전문가들 뿐 아니라 시민운동가, 일반 자원활동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데 초기 몇 개월이 지나면 치유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오랜 세월 각기 다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접한 일이다.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의 철수는 상황이 정리되거나 피해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어서가 아니다. 혼돈의 시간을 거치면서 심리적 내상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그에 따라 치유와 관련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때임에도 그랬다.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 많은 심리치유 전문가들이 현장에 왔지만 이내 거의 사라졌다. 대신 집에 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무작정 왔다는 자원활동가들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울면서 무슨 일이든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으며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 무력감을 호소하면서도 유가족들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들의 행동과 눈빛은 트라우마를 받은 이후 세상과 사람을 통째로 불신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결정적인 위로다. 아무 자격증 없는 자원활동가들은 현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찾고 역할을 해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와 정치 권력은 상처 입은 피해자들을 길바닥에 패대기치고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하지만 자원활동가들의 한결같은 일상적 활동과 그들의 공통 정서인 슬픔과 무기력이 만들어낸 슬픔과 무기력의 거대한 연대는 피해자들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었다. 그 굵은 동아줄 곳곳에는 엄청난 치유적 에너지가 팽팽했다. 자원활동가들 중 몇몇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치유의 원리를 자기 언어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치유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한다. 옆에서 진심을 다해 말해줘도 자기는 치유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에겐 가당치 않은 칭찬이라고 밀어낸다. 그들의 깨달음과 그 바탕에서 나오는 활동은 이론으로 무장한 전문가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결의 힘과 효력이 있다. 다른 많은 트라우마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일반 자원활동가들은 처음엔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 하더라도 마침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처음엔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뚜렷하게 뭔가 치유를 하겠다며 나서지만 곧 존재감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업이 바빠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간 경우보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부를 당해서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왜 심리치유 전문가일수록 현장에서 실패하는가?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현장에서 전문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많은 경우 그렇다면 그때 자격증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관련 자격증을 가졌으니 오해를 무릅쓰고 정신의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정신의학은 신경증, 정신질환 등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임상적, 학문적 틀 위에 세워진 의학의 한 분야다. 이 틀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고통과 갈등을 질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통을 유지한다. 그래서 정신의학은 사람을 사람보다는 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들에게는 수련의 때부터 시작된 거의 무의식적 과정이다. 그런 시선은 나를 비롯한 정신과 의사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사람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하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이 학문 본연의 역할과 다르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와 서서히 괴리된 것이다. 오래된 일이다.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가 전문가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을 달라고 절규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도움은 왜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은 무엇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가? 정신과 의사들은 트라우마 현장에서도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듣기 전에 약물 처방전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증상을 중심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증상은 질병의 근거가 된다. 우울증의 원인을 생물학적 기전으로 설명하며
약물로 증상을 줄여주는 일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다. 불면이나 불안 등의 증상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일상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약물 치료로 증상을 줄이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 잃은 고통을 조롱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들에 의해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는 피해자들은 자신을 환자로 바라보는 의사의 시선에 의해 다시 상처를 입는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자신을 환자가 아닌 고통받는 사람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특별한 욕심도 아니다. 전문가라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약물 처방 말고 들어주기 어려운 자신의 끔찍한 고통에 집중하고 깊이 이해하고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의 이런 욕구는 트라우마 현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상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억울함이나 외로움 등을 느낄 때도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1차적인 심리적 욕구다. 지금의 나는 나를 포함해 자격증 가진 이들의 사람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또 절감하지만 예전엔 그러지 못했다. 나 자신도 지금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런 공기 속에서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의 한계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일종의 고백이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집 가족 중 한 명이 내게 감기 몸살로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면 나는 별것 아니다. 괜찮다. 가능하면 그냥 버텨라. 하고 얘기했다.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내 반응에 몹시 서운해했다. 당시 나는 서운해하는 상대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 문제다. 감기 몸살에 걸리면 약을 먹는 것보다 오렌지 주스 같은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잘 쉬면 저절로 낫는다. 특별하게 해줄 것도 해줄 필요도 없다.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틀린 말도 아니고 야멸찬 말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입장은 좀 다르다. 죽을 만큼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픈 몸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이라도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대중요법 같은 것이라도 한두 가지 일러줬으면 상대는 안심했을 것이다. 그 기저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아픈 몸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는 속마음이 있다. 자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몸이 건강할 때도 인간의 그런 바람이나 욕구는 거의 본능적이다. 하물며 몸이 아플 때야 더 말해 무엇할까? 그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고통을 호소하는 상대의 말을 질병 중심으로 생각했다. 의학적으로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상태는 정상이며 정상인 경우라면 의사인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냉정한 의학 기능공인 셈이었다. 의사들은 사람에 대해 이런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나는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신과 의사임에도 그랬다. 질병 중심의 인식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에 대한 대중의 상상 속 인식은 현실과는 다르다. 정신과 의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한 사람이길 바란다. 막연하게 심리 전문가 플러스 뇌 전문가 플러스 인문학자 플러스 사회학자 플러스 철학자 정도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실제는 다르다. 오랫동안 질병 위주의 의료적 인간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더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겠다. 질병의 틀로 사람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상담실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미로 속에 들어선 사람처럼 헤맸다.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헤매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 천착하기도 하고 학회나 각종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하고
상담에 집중하며 경험을 쌓는 일에 매진해 보기도 했다. 선배 의사에게 심리 상담에 대한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여전히 허기지고 불충분했다. 길을 잃었다는 느낌에 수시로 절망했다. 이렇게 힘들 때 걱정 없이 명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저 환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신의학적 관점, 질병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단순 명쾌해진다. 거의 모든 걸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설명하니 간단하기도 하다. 그에 맞는 약을 건네면 됐다. 그 순간엔 나만 알고 있는 내면의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의학적 설명에는 환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전문가로 대우하고 그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해주니까. 그래서 의사 또는 전문가라는 느낌은 내게 늘 안전한 경험을 선사했다. 견제당할 수 없는 자격증의 성체 안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나는 확고한 주도권을 쥔 전문가였다. 나를 찾아온 사람이 내 진료실을 떠나지 않는 한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자격증은 내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 그 답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갈등하는 시간을 건너뛰더라도 마음을 덜 불편하게 했다. 자격증은 내가 답을 가졌다는 증표처럼 느끼게 해줬다. 그러나 청소를 끝내지 않는 더러움을 이불로 덮어놓은 것 같은 외면의 시간 속에서 사람에 대한 나의 근원적인 불안과 혼돈은 더 커져만 갔다.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대기업의 CEO와 임원들, 오너 회장이나 정치인들, 법조인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는 일을 15년 이상 했다. 그들의 삶과 내면 갈등, 그들의 욕구와 상처, 그들의 관계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증상을 호소하기 위해 나를 찾은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당연히 그들을 환자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들도 자기 삶 전반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알게 됐다. 그들 중에는 예전 내 진료실에서 얼마든지 만났을 법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이전에 내가 진료실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사람을 만난 장소, 진료실이냐 아니냐가 사람에 대한 나의 인식에 큰 걸림돌이었던 셈이다. 내 앞에 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이유를 알게 됐다.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은 버티고 버티다가 의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겠다 싶은 심정이 되었을 때 병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자신에게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환자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음, 백기투항하는 심정으로 온다.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진료실에서 의사-환자의 관계는 의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관계, 의사 중심의 관계라는 걸 의미한다. 진료실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은 자신의 매력을 보이고 자존심을 지키려 애쓴다. 그런 일상의 공간에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려면 특별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진료실이 아닌 현장에서 환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며,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접하며 나는 알게 됐다. 이곳에선 심리적 진검승부가 필요하구나. 그들은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나도 당연히 그들을 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환자로 규정하고 의사라는 우월적 위치에 대한 자각 없이 살았던 것이다. 진료실 밖에서 흰 가운이라는 보호막 없이 그들의 속마음을 들으며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환자라는 틀로만 바라봐도 괜찮은 사람이란 세상에 없다. 그런 시각은 옳지도 않지만 맞지도 않는 말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가 있다. 남보다 특별하게 예민한 구석도 있다.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24시간 건강하게 살지 못하듯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24시간 노이로제 환자로 살지 않는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환자 아닌 사람의 내면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해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안개 거치듯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진료실 밖에서 환자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과 속마음을 나눈 시간은 나를 변화시켰다. 지금 나는 전통적 의미의 정신과 의사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사람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가 동료 정신과 의사들과 많이 다를 거라는 말이다. 옳고 그르다, 효과적이다 아니다의 차원을 넘어 다르구나 느낀다는 뜻이다. 최근 15년간 낮에는 기업인이나 법조인,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만났지만 밤이나 주말에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전적으로 트라우마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시간들을 거치며 나는 사람에 대한 감각을 비로소 온전하게 되찾았다. 진료실에서 늘상 겪던 혼란에서 벗어났다. 현장은 험했지만 나의 내면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다. 트라우마 현장은 벌어진 상처가 오염 속에 그대로 노출되는 야전이다. 깨끗한 소독실도 없고 수술실도 없다. 상처 위로 흙먼지가 올라오고 언제든지 2차, 3차 트라우마가 덮쳐서 덧난다. 의사의 권위를 내세울 흰색 가운도 없고 첨단 의료시설과 장비에 의존해 권위를 드러낼 수도 없다.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천막 안으로 전기를 끌어와 불을 밝히고 수술을 해야 하는 임시 야전병원 같은 곳이다. 그곳에선 상처를 적당히 외면한 채 전문 지식이나 언변으로 눈치고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가지지도 않는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겐 전문가의 실수나 부주의에 아량을 베풀 만큼의 여유가 조금도 없다. 안팎으로 상처투성이인 이들은 상대방의 작은 허점도 용납하지 않는다.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렇다.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절규하지만 세상 어떤 환자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이 자기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는 매 순간 진검승부가 필요하다. 자격증으로 치유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곳에서 자격증은 무용지물이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다. 사람의 본질, 상처의 본질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치유자일 수 있는 곳, 그곳이 트라우마 현장이다. 외형이 아름다운 품새 무술이 아니라 위력이 최우선인 실전 무술이 이기는 살벌한 싸움터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상처부터 순식간에 온 삶이 뻘 속에 패대기 쳐진 트라우마 피해자의 상처를 동시에 만나면서 깨달았다. 어떤 상처에 처했을 때도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도 무관하게 작동하는 인간 마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사람의 삶에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나 상황 등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다. 막대한 명예나 부를 일군 사람이든 비극적인 트라우마 피해자든 그들의 외적 조건 이전에 그들이 한 명의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에 오롯이 집중하다 보면 그들의 존재 내면에서 그들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나는 돌에 새기듯 깨달았다. 두 집단을 양극단으로 해서 그 사이 어느 한 지점에 속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진실이다. 그 깨달음은 내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나는 삶의 고통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의학적 관점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사람의 속마음을 보듬고 건강한 성찰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질병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진정한 전문가적 시선과 태도다.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돕고 가족이나 이웃도 직접 도울 수 있는 적정한 심리학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경험한 치유의 원리와 구조. 프로이트가 자신의 외래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구축한 정신분석학 이론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넘었다. 그 영향력의 파장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넓고 깊다. 치유 전문가로서 내 시각의 한쪽도 그런 정신분석학 공부와 경험에 깊이 매몰돼 있을 것이다.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공부했고 오랫동안 그 자장 안에서 정신과 의사라는 전문가로 활동했으니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서 프로이트나 융, 아들러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이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내가 생각하는 치유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내 시선으로 말할 것이다. 숨쉬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속사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내 삶은 물론 내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때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이웃을 살릴 수도 있는 실제적인 치유 팁을 그간의 내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다. 적정한 기술이 사람의 삶을 바꾸듯 적정한 심리학 이야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갖는 실용적인 심리학 정도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겠다. 나와 내 옆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소박한 심리학을 나는 적정 심리학이라 이름 붙였다. 만약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음식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면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허기를 면하려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식당 앞에서 하루 2-3번씩 긴 줄을 서야 할 것이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그렇게 해소하며 살아야 한다면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스스로 집밥을 만들어 허기를 해결한다. 외식도 하지만 조리사에게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조리사가 해준 고급 요리는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집밥을 오래 먹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진다. 그런 것이 집밥이다. 물리적 허기만큼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편함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번 자격증을 가진 의사나 상담사를 찾을 수는 없다. 끼니 때마다 찾아오는 허기만큼이나 잦은 문제라서 그때마다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면 일상이 불가능해진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집밥 같은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다. 일상에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이 많아지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무기력해진다. 마찬가지로 삶의 바탕인 인간관계의 갈등 등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마음도 엇나가고 삶도 뒤틀린다.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집밥 같은 치유다. 집밥 같은 치유의 다른 이름이 적정 심리학이다. 적정 심리학의 핵, 공감. 근자의 정신질환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부끄러움 같은 우리 일상의 불편이나 곤란의 원인들을 뇌의 생화학적 문제로 몰아가는 추세가 도를 넘었다는 느낌이다. 이런 치우친 주장들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정신과 의사들도 적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세상에 퍼지는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다. 현대 정신의학이 의학적, 과학적 영역의 문제를 떠나 산업의 문제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힘이 임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불안이나 우울등의 문제가 뇌의 병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의미 있는 틈을 만들어내려면 제약회사라는 거대 자본과 정부, 언론의 공고한 연결을 넘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뇌에서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공 모양의 물통처럼 소박하지만 강력한 위력을 지닌 심리적 힘을 말하고자 한다. 그 힘은 즉시 작동한다. 약물 치료보다 더 빠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삶의 고통에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실용적인 힘이다. 그 힘의 중심이 공감이다. 내가 말하는 공감은 경계를 인식하는 공감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경계를 품은 공감, 그 입체적인 공감은 집밥 같은 치유, 적정 심리학의 핵이다. 잘 모르고 보면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감의 위력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 이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강자든 약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공감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면 종이로 접은 새가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는 마술을 마음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9월 정혜신.